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차에 두고 온 걸 가지러 갔다 올게요. 그 한마디가 깊은 산속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차가운 바위에 앉아있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오는구나. 내 아들이 정말 날 버리려는구나. 단풍이 절정인 깊은 산자락, 인적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실망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차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전 그의 돌잔치 때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의 설렘,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던 겨울날.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민호야, 엄마야, 가지 마. 엄마를 두고 가지 마. 널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엄마를 버리지 마. 제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소리치며 달렸지만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그저 앞만 보고 있었죠. 그들이 탄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마침내 커브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홀로 남겨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박영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아이들만 남긴 채 제 곁을 떠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낸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남편이 떠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평소처럼 여보, 다녀올게 하며 웃던 얼굴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머리가 너무 아파. 다급히 119를 불렀지만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보험금으로는 겨우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죠. 게다가 고등학교 2학년인 민호와 중학교 1학년인 민지의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분식집 사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영숙 씨, 이제부터 정직원으로 일해요. 시급은 더 올려줄 테니 아이들 잘 키워요. 그 말씀이 제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면 잠깐 집에 들러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다시 가게로 달려가 저녁 9시까지 일했죠. 손님이 없는 틈틈이 민호의 교복을 수선하고 민지의 학교 알림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호가 대견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이제 가장이라며 씩씩하게 행동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생을 깨워주고 학교 다녀와서는 동생 숙제도 봐주었죠. 엄마,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가끔 아빠 사진을 보며 훌쩍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는 항상 빠듯했기에 주말이면 인근 마트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음식을 권하는데 문득 민호가 학교 급식을 잘 먹고 있을지, 민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을지 걱정이 되곤 했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민호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민지도 학교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어요. 가끔 아이들 교복이 낡아서 친구들의 시선이 걱정될 때면 엄마 괜찮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죠.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식집 장사가 잘 되어 월급이 조금 올랐고 주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낡은 빌라의 작은 방도 계약할 수 있었죠. 처음으로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긴 날, 민호와 민지는 밤새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 엄마, 내가 크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어도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상처를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호가 대기업 취업 소식을 들고 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느라 새카맣게 탄 제 손을 꼭 잡더니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더 이상 가게 일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왜 우세요? 기쁜 일인데. 기쁘니까 우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첫 월급날 민호는 백화점 상품권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정장 한 벌 사세요. 제가 모시고 갈 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상품권으로 민호 양복을 사줬죠. 저 출근할 때 입고 갔던 양복이 너무 낡아 보였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민호는 변함없이 효자였습니다. 주말이면 꼭 집에 와서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었고, 명절에는 앞장서서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서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죠. 첫인상부터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며칠 동안 정성껏 담근 김치를 내놓았더니 요새는 김치도 다 배달시켜 먹어요. 어머니도 힘드시면 그러세요. 라고 하더군요. 서윤을 만난 뒤로 민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집 방문이 뜸해졌고 제사 때도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며 늦게 오곤 했죠. 한 번은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어요. 엄마, 오늘 서윤이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식사 모시고 갈게요. 그래도 일할 때만큼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과장 진급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민호는 또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진짜 큰 선물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민호가 서윤과 함께 찾아와서는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서윤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결혼식은 작게 하고 싶어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좀 비싸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금을 떠올리며 망설이고 있을 때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결국 적금을 해약했고 그들은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서윤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웬일로 비싼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시더군요. 우리 서윤이가 좀 예민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서윤은 제가 입은 한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 한복 좀 촌스러워 보이는데 웨딩숍에서 대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20년 전 민호 돌잔치 때 입었던 평생 간직하고 싶던 한복이었는데 결국 서윤 어머니가 준비한 드레스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뒤 민호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사는 빌라를 팔아서 신혼집 대출금을 갚고 대신 셋이 함께 살자고요. 서윤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불안하시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빌라 파시면 대출금 갚고도 돈이 남을 텐데 그걸로 편하게 사세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기는 싫었지만 민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막내딸 민지도 엄마, 오빠가 잘 모실 거예요. 저도 마음이 놓여요. 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서윤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보면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분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는 걸. 민호의 신혼집으로 이사하던 날, 서윤은 제 오래된 가구들을 모두 처분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옛날 물건들은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요. 남편과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린 시절 앨범, 20년 동안 모은 그릇들, 모두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첫 달은 그럭저럭 평화로웠습니다. 서윤은 아침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인사를 했고, 민호는 출근길에 꼭 제 방을 들러 안부를 물었죠. 새 아파트는 제가 살던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아침 풍경이 얼마나 근사했던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서윤은 아침밥을 차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먹고 갈 거예요. 어머니는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는 남은 음식이나 반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점심때가 되면 허기가 져서 부엌에 나가보지만 인덕션 사용법을 몰라 라면 하나 끓이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서윤에게 인덕션 사용법을 물어봤더니 어머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녁이면 민호와 서윤이 퇴근해 오지만 둘은 피곤하다며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같이 먹자고 하면 서윤은 어머니,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어머니 위장엔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거절했죠. 주말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젊은 부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데이트를 간다며 나가버렸고, 저는 하루 종일 넓은 집에 혼자 남아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민호에게 주말에 시장 좀 같이 가자고 했더니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온라인으로 장보기예요. 시장은 비위생적이잖아요. 점점 더 눈치를 보며 살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부엌에 나가도
거실에 앉아 있어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서윤의 표정이 날 따라다녔어요. 특히 서윤의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저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같이 사신다고요? 어머,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같이 안 살 거라는데. 이런 대화가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집안일도 예전처럼 하기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은 걸레질을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일찍 퇴근한 서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날 저녁 서윤과 민호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혼자 두기도 걱정되고, 요양원은 어떨까요? 하지만 엄마가 당신도 봤잖아요. 점점 거동도 불편해지시는데 전문가의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도 민호는 항상 엄마 고생했어요. 라며 안아주곤 했는데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얼마 전 TV에서 본 뉴스가 치매 걸린 노인을 산에 버린 자식들 이야기였죠. 그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뉴스가 제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실수하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면서 설탕을 3번씩 넣는다거나 같은 질문을 2~3번 반복하는 정도였죠. 서유는 처음엔 짜증만 내더니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아까는 내 이름을 수진이라고 부르시더니 방금은 커피에 설탕을 3번이나 넣으셨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서윤이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 뭐 하고 있었더라. 그날 밤 민호와 서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진짜 치매 아닐까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엄마가 아직 68밖에 안 되셨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셨다고요. 사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적은 없었어요. 서윤의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해. 난 내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거야. 다음 날부터는 연기의 수위를 조금 높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완전히 잊은 척하며 1시간 넘게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결국 퇴근하던 이웃 주민이 경비실에 신고했고 한참 뒤에야 민호가 달려왔죠. 엄마, 왜 전화를 안 하신 거예요? 민호야, 너 누구니?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유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의사에게 계속해서 제 이상 행동들을 늘어놓았어요. 제가 지어내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았죠. 양말을 냉장고에 넣어둔다든가 한밤중에 배회한다든가 하는. 글쎄요, 아직은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선생님,
어르신들이 병원에서는 멀쩡한 척 하시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서유는 요양병원 팸플릿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일부러 보이게 놓아두곤 했죠. 그걸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민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명호, 아니 민수. 아, 이름이 뭐였더라? 내 아들인데. 그러자 서윤이 민호를 급하게 불렀어요. 여보, 어머님이 당신을 못 알아보세요. 이제 정말 심각해요. 민호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의 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호예요. 저는 그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죠. 민호, 누구였더라.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도 봤잖아요. 이제는 아들도 못 알아보신다고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둔 곳이 있어요. 양평 쪽에 조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속마음을 다 봤어.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끝까지 지켜보자. 하지만 그들이 계획한 것이 단순히 요양원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서윤의 태도가 유난히 다정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우리 단풍 구경 가요. 제가 도시락도 준비했어요. 평소와 달리 밝은 미소로 말하는 서윤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된 치매 연기 때문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가 싶어 마음이 흔들렸죠. 민호도 오랜만에 휴가를 냈다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양평이 이맘때가 제일 예쁘대요. 어머니 젊으실 때도 가보셨어요? 응, 그랬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부러 헛소리를 하며 대답했더니 민호와 서윤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등산객들이 몇 명 보였는데 차가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여보, 여기 주차하면 될까요? 서윤의 말에 민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단풍은 고운데 왜 이리 가슴이 서늘해지는지. 어머니, 저희가 도시락 가지고 올 테니까 저기 바위에 잠깐 앉아 계세요. 서윤은 등살로 옆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바위에 앉자 민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차에 중요한 걸 두고 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분식집에서 일하던 날들, 민호가 대학에 합격하고 펑펑 울며 기뻐하던 순간. 아, 이제 끝이구나. 민호와 서윤이 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연기할 필요도 없었죠. 재훈아, 아니, 민호야.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부르자 민호가 흠칫 놀라 돌아봤어요. 엄마, 이제 다 알아. 너희가 날 여기 두고 가려는 거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차 문을 열었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 난 치매 환자도 아니고
너희의 계획도 다 알아. 그동안 연기했어.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풍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다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너를 키웠던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여보, 어서 가요. 늦었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걸까요? 단풍잎들이 저를 덮으며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저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죽거나 살아남아 복수하거나. 그때 멀리서 등산객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풍잎 사이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등산객들의 말소리도 멀어진 지 오래였죠.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보니 배터리가 5% 남아 있었습니다.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그 순간 휴대폰이 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허리가 아팠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떨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캠핑장이었나 봅니다. 살아야 해. 꼭 살아서.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캠핑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텐트 앞에서 바비큐를 하던 가족이 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쓰러지듯 주저앉는 저를 부부가 부축했습니다. 남편이 보조 배터리를 빌려줬고 저는 휴대폰을 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이 절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캠핑장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30분 후에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진술이 끝나갈 무렵 경찰이 민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민호 씨 되시나요? 어머님이 지금 양평경찰서에 계십니다. 잠시 후 민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네? 정말요? 아,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증상이 심해지셔서.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확 끊어졌습니다. 수사관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충전된 휴대폰을 켜서 보여드렸어요. 몇 달 동안 녹음해둔 대화들, 몰래 찍어둔 사진들. 서윤이 요양원 팸플릿을 보며 찍은 사진, 둘이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걸 녹음한 파일들, 그리고 오늘 아침 차 안에서 찍은 동영상까지.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경찰들은 제 휴대폰 속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의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도 선명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오지 않았더군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때였어요. 경찰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민호 씨,
모인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갑을 차는 소리가 찰칵 울릴 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저, 내가 정말 날 죽이고 싶었니? 아니에요. 전 그런 게, 그래, 죽이진 않았지. 그저 산속에 버리고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랐던 거지. 그게 너에겐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테니까. 민호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남았으니까요. 딸 민지에게 전화해야 했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계획해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켜봐 주세요. 경찰서를 나와 처음으로 건 전화는 민지에게였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딸은 단 한 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민지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세요? 양평경찰서야. 경찰서요? 잠시만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어머. 엄마 옷이 왜 이렇게. 민지가 제 옷차림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나 봐. 오빠가 엄마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분노로 변했습니다. 미쳤나 봐. 오빠가 정말 미쳤어. 휴대폰 속 증거들을 보여주자 민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민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서윤 언니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그걸 오빠가 동의를. 엄마, 전 오빠를 절대 용서 못해요. 민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전문 변호사라며 꼭 엄마 편에서 싸워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절대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날 밤 민지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지의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소파에 누운 아이들을 보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방이 좁아서. 괜찮아. 이게 얼마나 좋니? 민지는 아이들을 재우고 돌아와 한참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서윤 언니. 언니,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뭐요? 치매라고요? 증거 다 있어요. 다 경찰에 제출했으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오빠, 아니, 당신 남편 면회 가지 마세요. 당신이 얼굴 보이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민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내일은 변호사 만나러 가요. 그리고 신혼집에 가서 엄마 물건도 가져와야 해요. 제가 다 할게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절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승산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녹음 파일이나 사진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으니 이건 100% 승소예요. 오후에는 민지와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유는 집에 없었어요. 제 방에 들어서자 민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옷장이 이렇게 작아요? 침대는 또 왜 이렇게 낡은 거예요? 이게 다 계획적이었나 봐요. 처음부터. 그날 저녁 민지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방은 좁지만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어요.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진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오빠를 잘못 키워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오빠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마음이 아프고 두렵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는 민호와 서윤이 보였어요. 민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윤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미수 및 노인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제가 녹음해둔 대화가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에는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서윤이가 여보, 이제 어머님 혼자 두기도 걱정되고 요양원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자 민호는 하지만 엄마가 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당신도 봤잖아요. 점점 거동도 불편해지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둔 곳이 있어요. 양평 쪽에 조용한 데가. 법적으로는 이게 살인미수가 되냐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산 중턱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당시 일몰 시간이 오후 5시 32분.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방한복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죽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저 요양원에서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건 핑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민호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민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너무 큰 배신을 겪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최후 변론을 요청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된 이후 매일 반성문을 보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호는 3년, 서윤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서윤의 형량이 더 높은 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법정을 나서는데 서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서윤이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민지가 앞을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 딸이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나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민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애들이 엄마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하늘이 눈부시게 파래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저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의 집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간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침마다 들리는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만들어요? 할머니, 저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엄마, 오늘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 테니까 같이 시장 가요. 며칠 전에는 교도소에서 민호의 편지가 왔어요. 6번째 편지였습니다. 엄마, 못난 아들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도 매일 밤 제가 왜 그랬는지 생각합니다. 서윤이의 말에 휘둘려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씀도 죄송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민지가 들어왔어요. 엄마, 그거 잊지 마세요.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모아두려고 했는데. 괜찮아.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파. 정말이었어요. 처음에는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민지 가족들과 등산을 갔어요. 양평으로 가는 길을 피해서 북한산으로 향했죠. 예전에는 산만 봐도 가슴이 떨렸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전 늘 궁금했어요. 그때 왜 치매 연기를 하셨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서윤이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사진 찍고 처음엔 두려웠는데 나중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 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게 지나갔어. 내가 있어서, 우리 손주들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의 남편인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까 해요. 아니야.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따뜻한 게 좋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은 북한산에 다녀왔어요. 하늘이 정말 맑더라고요. 우리 민지가 잘 자라서 다행이에요. 그 애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민호는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파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가 노란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 아내 서윤이 먼저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민호의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니노 씨가 곧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범 수용과 깊은 반성을 고려해 주신다면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반성이요? 우리 엄마를 민지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변호사님 말씀 좀 더 들어보자. 변호사는 민호가 교도소에서 보낸 반성문들과 봉사활동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매주 봉사를 했고, 다른 재소자들에게 효도의 중요성을 강의했다고 해요. 어머님께 면회를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문득 양평의 그 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절망,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배신감.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면회를 가봐야겠어. 엄마, 안 돼요. 제가 모시고 살면서 봤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교도소 면회실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더군요. 엄마, 많이 달라졌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호야, 네, 넌 아직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거니? 아니요. 그땐 제가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윤이 말만 듣고 그래, 내 잘못만은 아닐 거야. 민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널 완전히 용서했다는 건 아니야. 그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야. 엄마, 출소하면 어떻게 할 거니? 서윤이와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라.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돌아서는데 민호가 불렀습니다. 엄마, 민지는 잘 있나요? 그래. 내 동생은 잘 지내. 좋은 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수채화처럼 번져 보였어요. 민지의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간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비 맞았네.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봄이 왔구나.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 민호를 만나고 왔어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해요.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으려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민지와 아이들이 제게 새로운 봄을 선물해 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질 준비가 됐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봄비 소리가 자장가처럼 포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영숙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치매 연기로 자식의 마음을 시험했던 할머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으신 배신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딸 민지 씨와 함께 살고 계시며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영숙 할머니께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지만 부모를 더 잘 모시는 자식도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민지처럼요. 할머니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할머니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